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 제2강 분단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우리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피해갈 수 없는 운명적인 하나의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 역사 교과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보실까요? 이 단독 정부냐 통일 정부냐라는 갈등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의 두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과 김구가 각자 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입니다.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가 되어서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통일정부를 고대하지 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을 해서 호소해야 된다. 이게 유명한 정업 발언입니다. 소위 단정 발언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분단의 불씨가 불어졌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저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이어져서 분단 체제로 고착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인식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 업고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남북 협상을 하러 올라가시면서 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도선을 철폐할 수 있다.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은 당장의 재단에 내 몸을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대학 시절에 이 글을 읽고 아주 가슴이 좀 울컥하고 어떤 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38도선에서 배구와 38도선에서 내 목을 누여서 쓰러지고 죽을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 정부를 세우고 참여하는 것은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런 엄청난 도덕적인 비판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교과서는 이 두 말을, 이 두 지도자의 발언을 소개한 다음에 그 밑에 자료를 읽고 어느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서 토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그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제 짐작으로는 3분의 2의 또는 80% 90% 이상의 다수의 학생들이 이 김구 선생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분단을 초래한 사람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김구 선생은 저 상위에 가 있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저 맨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끝내 반대를 하다가 이제 비극적으로 운명하신 분입니다만 대한민국 건국에 그렇게 집요하게 끝내 반대한 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추모의 염원이 지금까지도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단을 초래한 것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운 정치 세력의 탓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승만이 매우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짊어질 사람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단의 책임을 귀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후 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있는 10개월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그 역사를 살핀다면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해방 이후 10개월 동안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있기까지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소위 말해서 소련군 점령 체제 하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단을 향해 먼저 달린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이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에서도 분단의 역사라는 하나의 섹션이 있고 또 전후에서 관련 서술이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것은 그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945년 9월 달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사령부는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은 끝내 북한에다가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수립하겠으며 이를 소련과 미국과 영국과 중국 4개국에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 경영을 특별한 관심화에 두고 또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숙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인민위원회를 전국에 구성을 합니다. 총독부 일제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할 그런 그 인민위원회를 각 지역에서 만들죠. 북한에서 소련군은 매우 현명하게도 이미 동유럽을 해방하고 했던 그런 그 경험들이 풍부한 정치국 장교들에 의해서 남한에서 미군정처럼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소련군은 어디까지나 뒤에서 감독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한국인에 의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북한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인민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좌우 합작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지도권이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형태로 용이 주도하게 그렇게 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9월 달에 바로 인민정부 수립 요강이 발표될 그 시점에 런던에서 전성국 외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전성국 회담에서 소련은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몇 가지 조항을 요구를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그 트리폴리 항구를 소련 군항으로 할양을 하라. 그 다음에는 일본의 홋카이도를 절반을 소련이 차지하겠다. 나아가서 일본의 그 점령 체제에 소련도 참여하겠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모든 요구는 그해 2월 달에 얄타에 있었던 루즈벨트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이미 약속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망을 하고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트루만 부통령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구를 노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화가 났어요. 약속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9월 20일 날 극동군 소련군 사령부에 7개항의 비밀 지명을 내려가지고 지령을 내려서 북한에 반일 민주주의 정당과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소련 제국주의의 황제와 같은 스탈린이 그런 지령을 내렸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하라 하는 그 말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권을 세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시 국제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적으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의 신민주주의 혁명이나 이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자본가나 중소자본가나 지식인도 참여시키는 통일전선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통일전선을 통해서 민중을 장악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나아가서 북조선 공산당이 건설이 되죠. 소련 군 보호하에 있던 김일성과 그의 50여인의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6년 2월 달이 되면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그러니까 전국적인 조직으로 소위 말해서 최고 권력기관으로
중앙행정 주권기관이고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정부를 칭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정부 조직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로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 잘 아시는 대로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또 제2차 전성국 외상회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적 임시정부를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방안에 대해서 그 민주적 임시정부와 협의를 한다. 이를 추진할 기구로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게 모스크바 협정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민주적 임시정부가 들었을 텐데 지금 북한에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김일성 당시 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세워질 통일적 임시정부가 민주개혁을 올바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북에서라도 우선 민주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북한은 북조선은 우리 민주기지다. 우리 전 조선에 있어서 민주기지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기지로서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해서 민주개혁을 먼저 해야 장차 들어설 통일적 임시정부의 민주개혁을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3월달이 되면은 김일성 장군 명의로 소위 앞으로 세워질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인 정치단체와 협의해서 만들게 될 통일적 임시정부가 수행할 정강정책 20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의 온갖 잔재를 숙청한다. 일제의 법과 재판기구는 일체 이를 폐지한다. 주요 기업과 산업을 국유화한다. 다만 개인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는 허락한다. 지주의 토지는 몰수한다.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와 같은 소위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이죠. 인민민주주의적 개혁 또는 신민주주의 개혁은 그 말이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지 실제로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첫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개혁, 신민주주의 개혁을 이야기했던 공산당들은 대체로 3년 내지 10년 만에 다 공산주의적 어떤 개혁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통일 전선으로서 대중을 향한 어떤 눈가림의 그런 거죠. 하나의 정치술이죠. 바로 그와 같은 김일성 장군 임시정부 20개 정강을 발표한 다음에 동시에 북한에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줬습니다. 이 재산을 몰수해서 나눠준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어떤 뿌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중차대한 그 혁명을 그 당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남한의 정치 세력과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민주기지니까 일방적으로 먼저 개혁을 해놔야 나중에 이 개혁에 흔들림이 없다 하는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토록 중차대한 새롭게 들어설 민주적 임시정부의 성격과 관련해서 장차 그 또 민주적 임시정부가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통일적인 어떤 국민국가를 세울 때 그 과정에서 제기될 중요한 문제들, 어떠한 국가를 세울 것인가와 관련해서 초유의 의미를 지니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 제도와 관련해서 남한의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몰수당한 약 4만여 명 가의 호의 지주들이 다 자기가 살던 군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군에 가야 됩니다. 다른 군에 가느니 차라리 남으로 내려오자 해서 남으로 이어지는 피난의 행렬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분단의 실질적인 출발이다.
그걸 두고 분단의 시작, 개시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무시한 채 또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두고 분단의 불씨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집과 토지를 빼앗긴 그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강력한 반공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조상이 살던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북한과 좌우합작을 해서 어떤 통일정부를 구성하자. 매우 어렵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의 불씨는 거기서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매우 성급하게도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을 시작한 것이 분단의 실질적인 출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0 토지개혁이 끝나고 나서 1947월 달에 벌써 김일성 대학이 세워집니다. 그 나이 당시 30 몇 세입니까? 그 젊은이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벌써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의 주요 기업들 90% 이상의 기업들을 국영화해서 사실상 저 사회주의 어떤 체제가 건설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 바로 그 와중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당시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북한처럼 저런 뭔가 임시정부나 또 위원회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잘 보시면은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게 바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46년에 걸친 인민민주주의 개혁을 토대로 해서 47년 2월이 되면은 임시자를 뺍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됩니다. 바로 우리도 북한처럼 뭔가 이렇게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우리 남한만이라도 뭔가 임시정부나 그리고 북한과 같은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최소한의 대응이죠. 당시 남한 상황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공산당이 합법적인 정치단체로서 미군정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가운데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 사람들 수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한만에 참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그 반탁 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죠. 서로 치고받고 가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군정은 소련과 달리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미군정의 통치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여러 측면에서 많은 혼란과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라도 뭔가 남한만이라도 북한과 같은 그런 위원회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이 혼란의 수습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공산화의 위험성에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분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당시 사람들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모든 언론들이 신문들이 다 그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이승만의 발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판자들이 당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개혁에 대해서 저것이야말로 민족의 분단의 첫걸음이다, 불씨다, 씨앗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눈의 한쪽을 감고 역사를 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분단의 불씨는 사실상 우리 당시 남한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염원과 별개로 이미 북한에서 사실상 전개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다 또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단의 불씨는 이미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의 인민민주주의적 그 개혁,
이미 그 단초가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보다 우리의 근대사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분단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맞이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세밀한 어떤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통일적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공동의 지분을 갖는다. 1대1 공동의 지분을 갖는다. 그리고 남쪽에 선발될 임시정부에 참여할 세력에 있어서는 좌우가 또 1대1의 균형을 갖는다. 이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3대1이죠. 3대1에 좌가 우가 3대1의 구성을 갖는 절대적 우위를 갖는 좌가 우위를 차지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내각 책임져야 하고 내각의 총리는 여운형 씨로 한다. 내각의 부총리는 김규식과 박헌영으로 한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김일성으로 한다. 이런 조각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내려왔어요. 서울로 내려와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하는데 그러한 임시정부의 통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아젠다가 제기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올라놓고 협상조차 하지 않고 소련 대표들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은 임시정부에 참석할 수 없다 하는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그 주장을 하지 않고 통일적 임시정부를 곧바로 구성을 하면서 그들의 보관대로 3대1의 우세를 갖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절반씩 비중을 갖는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내무부 장관이나 핵심 부서를 이 좌가 차지하는 방향으로도 협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노련한 소련의 정치국 장교들은 무엇 때문에 남한에 와서 아예 통일적 임시정부를 파토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재개를 했을까? 저는 오랫동안 그 문제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수고 지금도 뭐 잘 알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더 잘 해명한 글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세력이 결코 약체가 아니다. 결코 약체가 아닙니다. 이승만,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세력이 생각했던 만큼 약체가 아니다. 호락호락한 정치 세력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가 이 제1차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이 정읍, 이 전라북도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게 된 건데요. 방문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덕진광장이 있습니다. 덕진광장에 8만 명의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이리 역전에 6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사는 성인 남자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물론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순히 구경하러 나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승만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서울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경상남도 진주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곳곳에 10만 인파들이 모입니다. 도합 양 지역을 합해서 100만 인파들이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김구성성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처에서 환영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은 의외로 강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써난 여러 가지 일기를 봐도 자료를 봐도 그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잘 조직되고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세력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도 결코 만만치 않고 대단히 강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통일적 임시정부를 구성했다가는 어렵사리 북한에서 확보한 민주기지만큼 인민민주주의 개혁조차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걱정을 저는 노련한 소련의 정치국 장교들이 또는 북한을 하고 있던 김일성 등 공산주의 세력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분단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보다 긴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소위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일제를 지배를 받는 그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역사를 따지자면은 그게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되죠. 7, 8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념적으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왕조는 성리학의 정치 철학으로 통합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 성리학으로 통합된 나라가 근대 문명의 물결을 맞아서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왕조가 해체되었을 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민족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일제 지배를 받는데, 일제 지배에 저항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일적인 이념보다는 일부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일부의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분열을 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과정을 자세히 봐도 독립운동의 과정은 이념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바로 그와 같은 것, 전통 왕조의 해체와 실패, 정치 철학의 정치적 이념의 진공 상태, 그리고 외래 이념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유입, 그에 의한 민족의 분열, 이러한 우리 근대사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모순, 그것이 바로 이 해방 전국을 맞이해서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분단의 책임 그 자체는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 속에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막상 분단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인민민주주의적 계획을 북한에서 발족시켰던 바로 그들의 역사관, 그들의 인간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고 그에 점령된 남한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다. 그에 협력하는 이승만, 김성수는 친일파요 매국노다. 반민족 세력이다 하는 이와 같은 협의한 좁고 좁인 기계론적인 도식적인 역사관, 세계관, 인간관, 바로 그것이 민족 분단의 궁극적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의 단정 발언이, 정업 발언이 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현행의 역사 교육은 전면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